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석방 이후를 한번 좀 쭉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부터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면서요. 관저에서 무슨 얘기 나눴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이제 8시부터 8시 반까지 저녁 때 이제 봤다고 하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제 어제 백브리핑한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잠깐 정리 드리면 차를 한잔 하면서 수감 생활에서 느낀 이제 여러 소회를 말했다고 했고요. 뭐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뭐 김건희 여사도 배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긴 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날 잘 보호해줘. 이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자기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지난번 구치소 방문은 개인적인 일정이었다라고 했지만 이번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 의미를 더해야 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도 뭐 공수처 얘기가 있을 때 이런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윤상현 의원에게 했다라고 하는 말인 건데요. 검사 생활 30년을 하면서 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간은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그러니까 관련자 만난 사람들한테 오늘의 나를 키운 것은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여당 정치의 중심에 본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오면 승복해야 된다. 이런 식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나와서 그래도 한 고비를 넘어갔다라는 좀 안도의 한숨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다시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헌재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변론 재개 혹은 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좀 후유증이 크게 남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을 극력 막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안 나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냥 직접 메시지를 안 냈다. 네, 전원이고 문제는 이제 직접 메시지 발신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약간 눈 가리고 아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바로 뭐 집회 현장에 간다라든가 대국민 입장문을 갑자기 공개적으로 발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뭐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뭐 대리인단 통해서 뭐 전원식으로 계속 입장을 표명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하나 있을 거고 혹은 어쨌든 본인의 어떤 언행이 직접적인 언행이 이 헌재 탄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점 우려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만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본 문구 중에 되게 재밌었던 문구가 뭐였냐면은 일부 참모진이 대통령실 방침과는 별개로 이 법률 대리인이나 탄핵기각 논리를 제공하는 여권 인사, 시민단체 자리, 언론기사 등을 공유함으로써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이 용산에서 밭글을 엄청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라시를 만들어갖고 돌리면서 여론전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거의 뭐 그 수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정말 택도 없는 또 이것도 누가 만들었어 또 이렇게 좀 이런 신빙성 없을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좀 돌아가지고 뭔 글인데요? 아니 무슨 뭐 4대 4다 뭐 뒤집혔다 뭐 이렇게 5대 3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엄청 흘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근거는 없고 그냥 임의로 분류해 놓고 막 벌써 뭐 기류가 바뀌었음 뭐 용산에서 이미 직무복귀를 준비하고 있음 뭐 진짜 근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직전까지 엄청 했는데 막상 뚜껑 까보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용산에서 역시 정신 못 차리고 또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의 중심에 사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여권 정치의 중심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석방돼서 나옴으로써 자유롭게 되어서 더욱더 그 중심에 확고하게 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9일 점심에는 또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게 중앙일보 보도인데 15명 참모들과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끝난 다음에는 그 참모진들이 그대로 바로 옆이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는 한 주체로서의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실의 행보라든지 이후에 어떤 준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그 하나같이 그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일 궁금하고 우려되는 게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여라도 국정에 그 개입을 하고 있는지 음지에서 이게 사실은 제일 그 걱정되고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설마 스스로 본인의 무덤을 더 팔까 싶기는 한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에서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보고만 할 뿐이다. 뭔가 어떤 지시나 하달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상 그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왔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임명 문제도 국정이고 왜냐하면 지금 그 권한대행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명태균 특검법도 지금 국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렇죠. 말지도 네. 넘어가 버린 거고 그러니까 다 걸린다라는 거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꾸준하게 윤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 라인이라고 이렇게 지목되는 분들의 승진만이 아니라 엊그제 나왔던 기사인데 국정원 고위직 인사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라고 하는 것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입김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의문점이 남는 상황인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구심이 커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리면 자 참모들하고 밥 먹었다며요. 밥 먹으면서 물어봐요 참모들한테. 명태균 특검 거 어떡한데? 대행이 이렇게 한마디 딱 물어봐요. 형 진짜 개입 아니잖아요.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들어서 참모가 최성목 대행한테 또 보좌해 준다 합시고 메시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명시적으로 뭐라고 명령하지 않고 운만 띄우고 뉘앙스만 풍겨도 알아서 밑에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아니, 게 그게 권력 아닙니까? 수석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하고 지금 그 점심을 같이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명태균 특검법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라고 팩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뉘앙스가 풀풀 풍기죠 냄새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니긴 한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석방이 외부 인사 접촉을 최대한 절제하고 관저에서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성경책 읽는데요? 독서를 하는 것을 안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중앙일보에 또 보도가 일면에 크게 났는데 대통령이 산책하면서 외부인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보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물 밑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조가 위에서는 굉장히 정중동의 모습이지만 다리를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지도부를 만났다라는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국민의힘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예방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심지어는 만약에 파면된다고 하더라도 이 여당 정치의 중심에는 윤석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파면 결정이 나서 대통령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면 관제에서 빠져서 아크로비스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판이 좀 약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참모나 쌍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저가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그래도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명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파면이 돼버리면 이제 그 명분도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보폭과 행동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2판 4판 모드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 그게 예를 들어서 거리로 나온다든지. 결국은 분기점은 결국은 탄핵 선고예요.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탄핵 선고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여론을 보고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면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지점들이 계속 있거든요. 심지어는 석방이라고 하는 말 생각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 있는데요. 거기에 분석이 이제 거의 대체로 동일한 게 그거잖아요. 석방이 국민의힘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떨떠름한 네. 표정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겉으로는 대화 환영을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리고는 동시에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조기 대선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들 동시에 하고 있음으로써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메신저를 자처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는 이철규 의원이 입이 통해서 나오는 것 혹은 뭐 이용 의원이 뭔가를 하는 게 이제 용산의 뜻이다 이랬던 것처럼 당무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뭔가 행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대선 경선이나 이후 국면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메시지를 낼 거고 그 메신저는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윤 대통령 옮긴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많이 드러날 거릴 사람 누가 저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든 누구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앞으로의 대선 경선이든 이후의 대선 본선이든 간에 결국 윤 대통령이 지명하고 찍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사람 TV 토론 나와서 아무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만 해도 보십시오. 막 무슨 뭐 책에는 뭐 내가 국민이 먼저다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나서 막상 윤석열 석방되고 나니까 페이스북 메시지가 딱 이상하잖아요. 뭐 그냥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것도 어제 그 CBS 라디오 인터뷰한 것도 보게 되면은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지지층자들은 무슨 이거 그냥 한번 밥 먹자고 하는 거지 이게 왜 큰 의미를 주냐고 하는데 무슨 정치인이 아침 프라임타임 시사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그냥 말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하고 자기가 각을 세워가지고 당대표가 됐지만 막상 여기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윤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또 지금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마저 그럴진데 다른 후보 어떨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이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망했다. 그러면 아무튼 윤석열 석방으로 가장 입장 난처해진 그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지자들이 뭉쳐 있지만 파면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좀 이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자유로워진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심지어는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집회를 나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연할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고요.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계엄을 비판했던 보수 주자들일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김문수 장관일까요? 근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끼리도 경쟁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수 이제 인사들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네. 윤 대통령이 내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윤 코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붙어 있는 이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후보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탄핵에 찬성하고 개업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심 자신감, 경선만 좀 뚫어가면 본인들이 크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계획들이 좀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석방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궁금한 인물이 몇 명인데 일단 윤상현 의원은 목표가 대권입니까, 당권입니까? 그 전까지는 대권 얘기는 안 나고 당권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르죠. 만 상황이 어떻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표상에 뭐가 좀 나와야 본인도 뭔가 결단을 할 텐데. 네. 그 제가 속마음까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어쨌든 당권에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한 여권 정치인에게 제가 들었던 해석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지금 뭐 대권도 당권도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모든 정치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에 하는 모든 굉장히 목소리 크게 내고 이야기 내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포 그리고 자기 이익과 연관돼 있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의 행보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발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전에 지역구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TK에서 어디 공천 받으려고 한다면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의원 배지 유지 이전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도 인가 저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생존은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네. 사법적 방어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권을 노려서 대권 주자가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면 뭐 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안 되면
거기서 사법적 방어의 측면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당대표 되는 게 사법적 방어의 측면에서 더 나을 거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목소리 내는 게 어찌됐던 검찰 수사가 본인을 향했을 때도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정쟁용 어떤 정적 제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식의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도 제가 또 하나 여쭤보려고 했던 게 바로 네.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위치가 뭐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나경원 의원 이름 꺼낸 이유가 나경원 의원 국회 선진화법 재판도 지금 뭐 되질 않고 있잖아요. 그 1심이 아직 안 나오고 네, 있죠. 그 빠루 그 쇠지뢰 때 든 그것만 하더라도 사법적인 방어가 의원 배지 그리고 어떤 그 당직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상현이 그것도 노리는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그 전까지 뭔가 친윤을 호소했는데 사실 지난번 예전에 당대표 경선 같은 기술을 보게 되면은 친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 면모들을 보게 되면서 전화도 받는 어떻게 보면은 찐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찐윤 태클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쨌든 나름의 희망을 섞고 있을 만한 시그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시나 대권보다는 당권이나 향후 이제 서울시장 쪽에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주류였는데 이것도 역시 뭐 모든 정치인의 꿈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나경원 주인공 시점의 얘기고 윤석열 주인공 시점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여권에서 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석방돼서도 전화한 사람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재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메시지 얼마나 열심히 내고 달려가고 뭐 다 했잖아요, 진짜.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전지적 나경원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경원 의원도 이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당선을 염두에 두고는 아니겠지만 여튼 이제 뛰어가지고는 본인의 몸짓을 계속 키워가려고 한다라고 하던데요. 본인의 제가 직접 나경원 의원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여의도발 소식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나경원 의원의 목표는 한동훈 컷오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룰 세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객을 자처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몸값이 더 올라가고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목표치는 그 정도이고 그 이후에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후에 당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바로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대선 경선이 치러지면 자 친윤 후보가 복수로 난립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친윤 후보들의 타겟은 결국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과 한동훈 두 후보 간에 치고받았던 그 난타전 기억하십니까? 그거보다도 강도가 훨씬 센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비전절기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도 전달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한 방. 그렇죠. 네. 그죠?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진짜 보수의 불행인 게 여튼 계엄이 문제가 있었고 탄핵으로서 이걸 끊고 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네. 계속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보수 재건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중도 여론을 봤을 경우에는 점점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판단들이 명확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끌고 가지는 게 옳으냐를 떠나서 실제로 이해관계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것도 무슨 우리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서 보수를 재건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뭔가 역할을 위해서 이 정당이 뭘 해야지 이런 비전 싸움이 아니라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는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부터 세례를 받고 지금 윤통의 그 신탁을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을 돌파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경쟁이 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친윤 난립한 후보들이 각자가 윤심은 나에게 있다. 내가 진짜 윤석열의 계승자다. 이런 식으로 싸움박질을 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속이 터져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탄생한 후보가 탄생해서 본선에 나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세금이 부여되는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올바른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근데 역시 또 윤석열 주인공 시점에서 오세훈 홍준표는 어떤 인물들일까요? 믿을 수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인물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론되고 있는 대선 주자급 중에서 찐윤이라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계엄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가 이 여론이 그쪽이 아니네 해가지고 또 이상한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믿기는 좀 만무하고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경쟁자였잖아요. 거기다가 워낙 또 악연이 깊습니다. 홍 시장이 아무리 뭐 윤 대통령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SNS 메시지 많이 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 시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텔레그램 같은 거 이제 명태균 씨 관련이나 뭐 쭈르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홍준표 시장을 싫어했는지 견제인지가 잘 나오잖아요. 홍 시장도 아무리 그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서 본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오세훈 홍준표는 시어머니과라기보다는 시누이과 뭐 이쯤 되는 건가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항의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속담에 기초해서 질문드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판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뭐 이렇게 단정을 해요? 아니 저는 제명인의 마을 명예회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급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뭐 지금 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유튜브 발언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도 얘기했던 그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라든가 비명계와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과 통합 행보 속에서 쟁점들이 많았거든요. 뭐 중도 보수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야권에 있었던 이슈가 한 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에 되는 그 순간 개선 장군처럼 또 막 이러고 막 하고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판이 쏠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야권 지지층들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은 대안일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괜찮을까? 여러 고민들 물음표가 뚫려는 찰나에 갑자기 저건 막아야지. 윤석열이 저렇게 설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지. 라는 줄 다시 대동단결하게 되고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 단식 들어갔죠. 비명계 주자들도 하나같이 다시 지금 메시지 톤이 정리가 됐죠.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저렇게 설치는 것만으로도 이 다음 선거의 구도가 명확해지고 본인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고 이 정권을 끝장내고 다음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만한 주역이다라는 지금의 주자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재각인시키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 진영에 큰 기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지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민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여튼 지금 내란 종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범야권 지지자들한테 이제 확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순간의 각성이라고 하는 게 범야권 지지자만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날 정말 여러 명 연락해봤는데 다 놀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대선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원외로 나가가지고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모아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튼 이제 파면이 된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조기 대선에서는 여전히 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윤석열 이제 파면 선고된 전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 2022년 대선의 구도가 이어진다면 0.73%포인트로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그것들을 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진단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공개적 행보에 나서면 나설수록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 중에서 좋은 거네요. 그렇죠. 정무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결국 공동체에게 좋은 것이 야권에게도 좋겠죠. 대선 주자들이 유불리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시적인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선 토론에서든 무엇에서도 뭔가 이 포스트 윤석열로 우리가 어떤 체제를 만들고 어떤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란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키고 정리할 것인가로 이제 프레임이 짜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음 스텝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한다면 대선에 승리하고 뭔가 반성하고 이런 모드가 아니라 다음 지선이든 총선까지 노려보고 계속해서 이 여당 안에서 본인이 계속 그 최대 주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아크로비스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판을 깐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무적으로는 뭐 그 판단이 틀리다고 할 수 없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대면 나댈수록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사실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탄핵 선고 전과 후, 그죠? 전에서는 그런 당연히 공동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너무 많은 거고, 근데 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안심할 수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보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보수 여론이라고 하는 전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건 아니겠지만 그 극단에는 극우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하든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행동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제 나왔던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 그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폭행 행위는 사실이긴 하지만 죄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요. 그게 일부라도 힘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좀 해악적인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굉장히 나쁘고 그러니까 이후에도 파면 이후에도 영향은 여전히 미칠 것이고 그게 소수라고 하더라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어떤 행보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하는 적극적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결국 그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다른 극우 정당이 탄생을 하거나. 근데 이 극우 정당은 지금까지 소위 뭐 정광훈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위 극우로 분류됐던 그 아스팔트 보수를 넘어서서 정말로 원내 진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유럽에서 그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극우 정당들이 준동해가지고 상당한 위세를 떨쳤던 그 시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런 기류가 좀 있죠. 그런 기류가 한국에서 출현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지금 전혀 헌법체제도 부정하고 한국에는 너무 빨갱이가 많고 이 간첩들이 중국과 지금 협작지를 해가지고 민주당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빅스피커에 의해서 공신력을 얻어지고 이것 때문에 어떤 서부지법 그 폭도들도 그렇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당하면서 정당하면서 자신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뭉쳤을 때 그거는 이전에 단순히 원외에서 몇몇 목사들과 이제 그 어떤 일부 극우 개신교만 중심으로 뭉쳤던 게 아니라 엄청난 바람과 그 힘을 등에 업고 실제로 상당한 파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력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릴지 모른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좀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석방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최악의 부정적인 시나리오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각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에 하나 내란 혐의에서도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 희생자 구도에 들어가게 되는 서사를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는 결집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보수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라든지 중국에 대한 강한 혐오 정서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발화점이 붙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탄핵 이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말씀처럼 다음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그 당에 입당하지 않더라도 힘을 실어준다면 극우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까지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좀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균형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황교안과 박근혜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총선 때 황교안의 그때 이제 당 미래통합당 대표였잖아요. 행보도 극우와 손을 잡는 쪽으로 갔어요. 총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아스팔트로 뛰쳐나갔지만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탄핵이 있었습니다. 지지층들이 사기 탄핵이라고 열을 올렸지만 그렇다고 박근혜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가 됐냐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황교안,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르다. 두 분의 진단은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박근혜와 윤석열이 다르기보다는 그 당시를 겪었던 보수층의 어떤 교훈 혹은 리뷰, 복기라고 하는 것이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학습 효과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본인들이 괴멸당했다라고 하는 그 서사를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가져갈 것이에 대한 문제인데 여전히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일부가 있고 그거를 준동하는 어떤 싹이 좀 터 있는 것은 그때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좀 더 심각하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주어인 우리가 국민의힘 플러스 아스팔트 극우가 우리냐 아니면 분화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그전 박근혜 탄핵 시국만 하더라도 아무리 저들이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대한민국에서 공론장에서 정리가 된 주류 의견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컨센서스야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더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당장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길게 본다면 대선도 있지만 이제 그 내년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문제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하나, 그러니까 대선은 당장 이제 코앞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이제 스탠스 조정 문제가 아마 정치적 과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들이 과도한 우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워낙 과도한 우려를 했던 것들이 좀 깨어지는 계엄이라든지 석방이라든지 이런 좀 케이스들 자꾸 겪다 보니까 더욱더 세게 좀 과도한 우려를 하게 되는 근데 것도 있다 이렇게 아니 그 말씀드립니다. 흐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서구에서 나타나는 극우 포퓰리즘적인 혐오를 어떤 자양분 삼는 극우 포퓰리즘의 길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우파가. 그런 것들은 분명한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략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속이 얼마나 붙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고 흐름이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